자, 조건과 기한을 모두 마치고요. 자, 이 시간부터 이제 기간,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죠. 자, 소멸시효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그럼 이때 그 기간 계산하는 법,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의미를 갖는 거죠. 기간 계산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시효뿐만 아니라요, 다른 법률 관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계산법이 있는데, 이 기간 계산법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 다른 분야에서도 다 민법의 기간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간 계산법 보도록 하죠. 자, 2회 때 기출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니까 3회 때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또 넘기시면 1회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서는요, 이 기간 계산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간이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간 계산법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9번, 199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인 거죠.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초일을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2번,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을 한다는 거죠. 원래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하고요. 3번,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개시로 만료한다. 그래서 역법적 방법이 되는 것이죠.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의 개시로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로 만료되는 거죠. 종료로. 그래서 2월 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2월 28일 개시가 아니라 2월 28일 24시가 되어야 만료가 되는 것이죠. 2월 28일 0시가 되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월 28일 24시가 돼야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말일에 종료로 만료되는 것이지 개시로 만료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4번, 시분 초 단위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건 자연적 계산 방법이죠. 자연적 계산 방법은 즉시 계산을 하는 거죠. 즉시 기간. 그러나 일, 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죠. 좀 틀리죠. 자, 그리고 5번,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역산하는 거죠. 소급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가 소집이 열린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발신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역산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2번 민법의 기간 기준 틀린 것은요. 1번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률 행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바로 틀렸죠. 2번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죠.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하고요. 자, 3번 기간은 법률 사실로서 사건에 속하는 거죠. 어떤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용태가 아니라 사건이다. 맞죠? 자, 4번 정년이 53세라 하면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래 기간의 말일은요, 종료 시점 기간의 만료일은 그 기간의 말일의 만료시, 만료될 때, 종료된 때 만료가 되는 거죠. 만료시는 종료될 때. 그런데 정년을 함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정년 계산을 할 때는요. 그래서 만약에 50세 정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일이요. 1970년 만약에 7월 10일 출생이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만 50세가 되는 해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50세니까는 2020년이 되겠죠. 2020년. 그럼 2020년에요. 출생일이 10일을 포함하기 때문에요. 10일부터 계산하는 거죠. 10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 만료가 되겠습니까? 10일부터니까 7월 9일 날 만료가 되는 거죠. 사실은 7월 9일 어떻게 됩니까? 24시가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9일에 종료시에 만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1970년 7월 10일 날 출생한 사람은 원래는 만 50세가 되는 해는요.
딱 만 50세가 되는 때는 7월 9일 24시가 돼야 딱 만 50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년을 계산할 때는요, 24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가 아니라 딱 이때 7월 9일이 되면 7월 9일 0시가 되면요, 정년에 도래한 걸로 말해요. 이건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 53세에 딱 달하는 날, 0시. 그러니까 7월 9일 0시가 되는 순간 정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 즉 그래서 24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7월 9일 날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년에 달하는 날. 24시 그 만료, 그러니까 종료된 때에 만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7월 9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7월 9일을 출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0시에 바로 딱 달하는 날 바로 정년에 달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만료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 해당될 때는 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된다는 거죠. 2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2길. 다음 날로 만료된다. 그러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요, 초일을 산입하는 겁니다. 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일이 공휴일일 때는 산입을 하는 것이고, 다만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만 우선 다음 날로 만료가 되는 거죠. 자, 201번 민법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은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2번요. 1996년 6월 5일이죠. 6월 5일 0시에 출생한 사람은 0시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초일을 산입한다는 거죠. 성년은 언제 됩니까? 만 19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19세가 지난, 19년이 지난 2015년요. 언제 성년이 되겠습니까? 5일부터, 6월 5일부터 계산한다는 거죠. 6월 5일도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6월 5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습니까? 5일 0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6월 4일 어떻게 돼요? 24시가 되면은 성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월 4일 24시가 어떻게 됩니까? 6월 5일 0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5일 0시부터 성년이 되는 거죠. 즉 6월 4일 24시부터 성년이 된다는 거죠.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 5일 0시부터 성년이 된다. 자, 3번 월로 정한 기간에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 기산은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날 만료가 되는 것이지, 기산일은요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공휴일부터 기산을 한다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2015년 5월 31일 9시부터 1개월 그랬습니다. 자, 기간 계산은요, 잘 이렇게 몇 번 계산해 보면은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몇 번 계산, 이렇게 산수를 잘 하시면 되죠. 5월 31일 9시부터 1개월이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부터 기산이 되겠습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6월 1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계산해가지고요. 1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5월 31일 다음날 6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7월 1일이 전날이 되는요. 6월 30일 24시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계산해가지고 1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6월 1일이니까 어떻습니까? 7월 1일 바로 전날인 6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딱 만으로 한 달이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7월 1일 전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이죠. 6월 1일 0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 전날이 되는 6월 30일 24시가 만료가 되는 거죠. 7월 1일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한 달하고 하루가 더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그러면은 7월 1일 전날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만약에 6월 15일 날,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이거 똑같은 걸요. 6월 15일 9시부터 1개월 그랬을 때요. 그러면 6월 15일 9시부터 한 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날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6월 16일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 16일부터 계산하게 되면요. 만 한 달이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7월 16일 24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7월 16일 전날인 7월 15일 24시가 되어야 어떻습니까? 딱 만으로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6일 0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월 15일 24시까지가 딱 만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이 되겠죠. 한 달이 지난 바로 그 전날 24시로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7월 1일 전날 24시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5번 2015년 6월 10일 9시에요.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빌리면서 10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했어요. 자, 10시간이니까 이것은 자연적 계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계산을 하는 거죠. 자연적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9시부터요. 바로 10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시까지 반환을 해야 되겠죠. 19시까지. 그래서 시로서 정하는 경우는 즉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제 만료가 되는 거고, 종료될 때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 월, 연으로 전환했을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건 시로서 계산하기 때문에요. 바로 즉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기간계산법에 관련해서 또 한 네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번 계산해 보죠. 몇 번 계산해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나온 것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93년 5월 30일, 1시에 출생한 사람은요, 언제 성년이 됐는지 보죠. 자, 5월 30일 0시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5월 30일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산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료가 되는 시간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19년이 지난 후에요. 5월 29일 24시가 되면은 딱 만 19세가 되겠죠. 19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2012년 어떻습니까? 5월 29일 24시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날이에요, 이게? 5월 30일 0시가 되는 거죠. 0시. 이거 같은 날이죠.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29일 24시가 5월 30일 0시가 되니까. 그래서 5월 3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되는 거죠. 맞죠? 자, 2번. 2013년 5월 15일 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즉시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시간 후니까 8시부터 12시간 후니까 어떻게 돼요? 20시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2012년도 3월 8일 14시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1년 후에요. 자, 3월 8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일은 산입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산하겠습니까? 3월 8일 12시 14시죠. 14시니까 3월 9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3월 9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요. 1년이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3월 8일 24시가 되면 만 1년이 지나는 거죠. 만 1년이. 여기서 0시부터 계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3월 8일 24시가 되면은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8일 24시까지 변제하면 되는 거죠. 자, 4번요.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13시에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했으면은, 자, 토요일은 지금 쉬는 날이죠. 그래서 말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만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이 또 일요일이니까 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산일은 토요일 공휴일을 토요일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일 13시에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했어요. 그러면 23일이 어떻습니까? 토요일이니까 23일은 계산하지 않고 언제부터 계산해야 돼요? 3월 24일 0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죠. 0시부터. 이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산을 하는 겁니다. 기산일은 공휴일, 토요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언제 만 한 달이 되겠습니까? 3월 24일 바로 전날인 어떻습니까? 4월 어떻게 돼요? 23일 24시가 되겠죠. 그럼 만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딱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월 23일 24시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24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이제 기간을 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것이고, 기간을 역산하는 겁니다. 자, 역산은요, 사단법인 소집 총회 일주일 전에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회일이요, 14년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이요. 자, 5월 15일 날 이제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발신하느냐죠. 15일 날, 10시죠. 뭐요?
15일 날 10시라면은 10시에 열린다는 거죠. 10시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또 초일을 산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갈 때는요, 만약에 앞으로 뭐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라 그러면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5월 16일 0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거꾸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5월 14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24시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갑니다. 이 14일부터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14, 3, 2, 1, 0, 9, 8.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월 8일 0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만 딱 어떻게 돼요? 7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5월 14일 24시부터 거꾸로 가가지고 5월 8일 0시가 되면 딱 만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8일 0시부터 5월 14일 24시까지가 딱 만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발신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발신해야 됩니까? 5월 7일 24시까지는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게 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5월 8일 0시 전에는 발신을 해야 된다. 즉 5월 7일 24시 안에는 발신해야 된다. 적어도 5월 7일 안에는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7일 24시까지는 발송을 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니까 205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함께 풀면 되겠죠. 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일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우에 총회를 2006년 12월 15일 여기는 또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한 김에 옆에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요. 자,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오후 2시예요. 그러니까 14시가 되겠죠. 14시에 총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날은 계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14일 어떻게 됩니까? 24시부터 이제 역산하는 거죠. 그러면 4, 3, 2, 1, 0, 9, 8 똑같네요. 그러니까 8일 어떻게 돼요? 0시가 어떻게 돼요? 딱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12월 7일 24시까지는 발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12월 7일 24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203번, 204번 또 읽어보죠. 3번, 4번.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몇 번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산수하고는 나는 친하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풀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03번 보죠. 자, 어느 법률이요.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보죠. 자, 1월 30일에 공포되고요. 1월 30일이죠. 1월 30일에 공포가 되는데 부칙에서 6개월이 경과한 때예요. 그러면 1월 30일 초일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2월 1일부터 계산하는 거죠. 2월 1일 0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6개월이 되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이 되죠. 그러니까 7월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월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2월 1일 되기 전에요. 그러면은 8월 1일이 딱 6개월이 지날 텐데 8월 1일 24시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2월 1일 0시부터 하기 때문에 하루가 더 지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7월 어떻게 됩니까? 7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7월 31일 24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어떻게 돼요? 만 6개월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7월 31일 24시가 되면 만 6개월이 되기 때문에 8월 1일 어떻게 돼요? 이게 24시가 8월 1일 0시가 되겠죠. 8월 1일 0시부터 시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8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31일 0시가 아니라 7월 31일 24시부터 시행이 된다. 그건 결국 8월 1일 0시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번이 틀렸죠. 그죠?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1월 30일에 공포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을 잘못했네요. 1월은 어떻습니까? 31일까지 있는 거죠. 31일. 자, 1월은 31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31일부터 계산하는 거죠. 1월 31일. 1월이 30일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1일까지 있으니까요. 자, 1월 30일 공포했으니까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1월 31일 0시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2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1일이 있었네요. 31일 0시부터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0시부터 계산하니까 7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1일이니까 6개월이 지난 7월 어떻게 됩니까? 31일요. 31일. 만약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때도 포함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1일 전날인 7월 30일 24시. 이때 어떻습니까? 만 6개월이 경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30일 24시가 바로 7월 31일 0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31일 0시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1월은 31일까지 있었네요.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7월 31일 0시부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맞죠. 자, 2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은요. 95년 8월 5일 날 오전 8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8월 5일 0시부터 계산한다는 거죠. 8월 5일 0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19년이 지난 8월 4일 24시에 성년이 되는 거죠. 8월 4일 24시라는 것은 8월 5일 0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5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자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자 보죠. 자 22일이니까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22일은 계산하지 않고 23일부터 계산하게 되겠죠. 23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개월이니까 8월 22일이죠. 22일, 24시에 만료가 될 텐데 20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라면 그 이 길인 8월 23일, 24시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은 또 일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일도 만료되지 않고 그 다음 월요일인 8월 24일, 24시에 만료점이 되겠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니까 그날도 만료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5번은요, 2014년 9월 8일 오후 2시에 또 나오죠. 사단법인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은 어떻습니까? 5월 8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9월 8일은 계산하지 않고 9월 7일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7, 6, 5, 4, 3, 2, 1.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9월 1일요, 0시까지 어떻게 됩니까? 0시가 되어야 7일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8월 31일 24시까지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9월 1일 24시가 아닌 거죠. 8월 31일 24시까지 발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04번요.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어느 법률이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아, 이거는 위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7월 30일에 이게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류네요. 위에 203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3번하고 203번하고 204번이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기간 계산 아직도 기간 계산하는 게 좀 서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문제 있죠. 문제만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만 다시 풀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셔가지고 이게 정확히 떨어지면요. 기간 계산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계산법을 맞추고 이제 소멸시효로 갑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라는 건 이런 거죠. 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정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행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불행사를 해왔다는 거죠. 불행사를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시효 기간이 되는 거죠. 시효 기간.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시간이 계속 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만료예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효과로서 이제 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시효가 완성되면은요,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죠. 권리의 소멸의 효과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소멸시효 제도인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만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행사가 가능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건으로 이제 행사가 가능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행사 기간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불행사가 시효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요건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이제 시효가 만료돼서, 기간이 만료돼서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된다. 이게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사가 가능한 시점, 이때가 어떻습니까? 시효 기간을 계산하는 이제 기산점이 되는 거죠. 기산점. 행사 가능 시점이 시효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자, 206번 보시면요. 먼저 시효와 이제 제척 기간,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을 비교해 놨는데요. 제척 기간과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요, 요 206번, 207번만 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좀 보셔가지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기간은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특히 이제 제척기간으로 하는 것이죠. 자, 1번.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좀 애매하다. 제척기간이 뭔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취소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취소권은요,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동안에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장래에 대해서 이제 취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주는 거죠. 자, 2번.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제척기간은요, 법률관계 안정입니다. 거래 안정을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거래 안정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3번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요, 이거는 소멸시효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채권적 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은요, 오로지 형성권만 적용됩니다. 형성권, 그러니까 취소권, 추인권 이런 게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이 되는 거예요. 4번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10년이다라고 했는데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은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원칙적인 10년이에요. 그러나 당사자 약정에서 단축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도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단축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한다든지요, 이것을 배척한다든지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단축시키는 건 가능하죠. 그럼 제척기간도 원래 10년이니까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좀 당겨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서요, 제척기간을 이것을 5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빨리 안정이 되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단축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4번 제척기간은 그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한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에요. 제척기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도록 3년이 경과해가지고 3년이 경과했어요. 3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취소권을 소멸해버리는 거죠. 소멸해버리는 것이지 당사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3년을 뭐 5년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해버리는 것이지 뭐 이익의 포기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에 이익의 포기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이제 3년이 경과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괜찮다. 취소하려면 취소해도 괜찮아. 3년 지났는데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시효 완성의 효력,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가지고 돈 갚을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채권이고요.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 이런 취소권에서 발생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은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포기하고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권이 제척기간이 말로 소멸됐는데 상대방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너 행사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익의 포기 이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5번 제척기간이 지난 후라도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추후에 보완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제척기간은요.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빨리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이라는 것도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제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중단 정지제도도 없고 추후에 보완제도 이런 것도 없고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은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바로 다 권리는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6, 207 좀 기억하시고요. 또 기본소에 나와 있는 우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소의 내용도 좀 참고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네요. 자, 그다음에 208번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요. 일반적으로 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요.
물권은요, 물권 중에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채권이 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 중에서는 지역권, 지상권 두 가지만 됩니다. 그 이외에는요,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할부금 채권, 이건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유치권은요, 담보물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징권은 소유권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죠?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4번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도 담보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인격권은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하고 뭐 지역권, 지상권 요것만 소멸시효 걸린다. 그 이외에는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9번 보시면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시효의 중단 사유가 재판상 청구인 때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기산된다. 맞죠? 2회 때 나왔네요. 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떠세요? 소제기에서 청구가 되는 거죠. 청구가 됐다는 것은 바로 소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우리 이제 채무자인데 갑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요. 재판상 청구를 했다는 거죠. 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효 진행이 일단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영원히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제 기산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1번이 맞고 2번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진행을 맡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권리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 불행사가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계속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자,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는 청구권이므로 독자적인 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거는 우리의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저당권 자체는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근저당권 자체는. 근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은 근저당권은 설정을 요구하는 청구권이요.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1번 내용은 확실하게 우리의 시험법에 해당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시험법을 좀 넘어가는 것이니까 가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시험법이 안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물상보증인이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청구격 판결을 구한다면 이는 직접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가 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물상보증인은 뭐냐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은행에서 이게 이제 작년 2회 때 나온 거죠.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될 것이고요. 예, 갑이 채무자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죠.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X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갑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으로 보증을 서는 사람들. 물건으로 보증 서는 게 비슷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물상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이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습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고요. 이 사람이 채권자고요.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아니에요. 그냥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은요,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은 A는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을 경매를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 물상보증인은요,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있는 거죠. 책임은 지게 되는 거죠. 책임.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물상부주의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요 부존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A라는 사람이요 병에 대해서 응소를 했어요. 응소. 자,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공부했죠. 응소도 어떻습니까? 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응소에서요 권리를 주장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시효가 중단되는데 응소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물상보증인에겠지 채무자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 시효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채무자는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자, 채무의 승인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근데 승인은 어떻습니까? 승인은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승인 자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래 채무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 채무 아직 채무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승인을 했을 경우는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죠. 자, 210번 보시면 자, 틀린 것은요. 1번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자, 지연배상이요. 지연배상이죠. 손해배상이죠. 지연배상, 손해배상 채무는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지연이자라는 것이 지연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연배상, 지연이자 이건 손해배상 채무는 10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자, 불능시부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가 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요. 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불능시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불능. 자, 불능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불능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권리는요.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의 계약을 4월 1일 날 계약을 해서요. 4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과 갑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행기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불능이 됐어요. 4월 15일 날 X 물건이 불타 사라져가지고 이때 불능이 됐습니다. 자, 불능이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과실에 의해서 이행 불능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 이미 불능이 됐기 때문에요.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려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능 시점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능 시부터 바로 시효는 기산이 된다는 겁니다. 시효라는 것은요.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요. 행사 가능 시인 불능 시부터 기산합니다. 자, 소멸시효는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소멸시효는 민법 전체적인 우리는 총칙만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 전체에 관한 권리가요 소멸시효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소멸시효 부분이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 총칙만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냥 불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능시부터 기산을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은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소유권과 분리돼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것이 되겠죠. 4번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기한을 정했을 때는요. 지금 당장 행사를 못합니다. 기한이 도래했을 때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지만은 이런 이행기라든지 기한이 없어요. 그럼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어떻습니까? 기산점이 돼가지고 수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되지만 지체 책임을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지체 책임이에요. 이행 본래의 급부에 대한 어떻습니까? 행사는 이때부터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요.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요. 다시 또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 그러니까 지체 책임과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만 보죠. 그래서 권리가 기한이 없는 것은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소멸시효는 기산된다. 이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요.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체 책임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앞에요. 그냥 그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요것만 좀 기억하죠. 지체 책임은 또 우리가 너무 또 난해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4번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 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죠. 사실상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요. 몰라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받아주지 않아요. 법률상 행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기산되지 않지만은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는데 내가 단지 몰라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요. 기산이 바로 됩니다. 기산이 돼요. 그래서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장애 사유는 그 기산점을 정하는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211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자, 소멸시효의 이익은요. 미리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거죠. 자, 완성이 돼야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완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익 자체가 없어요. 이익 자체가 없는데 포기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성해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죠. 2번 당사자 특약에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다. 틀렸죠.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축은 가능한 거죠. 단축. 그러니까 빨리 소멸시효가 되도록 단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든지 배제 이런 건 안 되지만은 단축은 가능한 거죠. 자, 3번 주채무가 수요의 완성으로 소멸하면은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보증채무는요. 주채무에 부종합니다. 그러니까 주채무가 사라졌는데 보증채무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채무는요. 주채무에 대한 2차적 채무예요. 그러니까 1차적 채무인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4번이죠.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서 확정되면 판결 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3년짜리 시효 기간도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10년짜리가 되는 거죠. 10년. 5번 담보물권은요.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12번 넘기시면 이제 기산점이죠. 기산점. 자, 옳은 것은요. 1번. 채무가 기산점 자주 나옵니다. 소멸시효 중단하고 기산점이 가장 중요해요.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중단과 기산점. 자, 1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포기한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이때 완성이 됐으면은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이때 포기를 했다는 거죠.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면요.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청구할 수 없다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포기한 때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완성된 때가 아니라 포기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해서 영원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2번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게 맞습니다. 선택채권은요. 선택을 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서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 가능 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행사 가능한 때. 그러니까 선택채권도요. 이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때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이행 또는 어떻습니까? 네가 대신 이행해라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요. 언제 진행하느냐와 관련돼서요. 자, 본인이 어떻습니까?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추인을 거절하면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바로 시효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추인을 거절하면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이행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이미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추인 거절이 이루어지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던 시기니까요. 추인을 거절한 때로부터 바로 선택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선택채권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선택할 수 있었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서 온합한 세금의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부터 진행을 한다.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장애사유밖에 안 됩니다. 모르는 건 그 사람이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사유 이제 법률적으로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는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바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실상 장애사유는요, 그러니까 장애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4번 이행불능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입니까? 본래의 청구권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이행기간이라 하더라도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능시에 바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된다는 거죠. 5번 동시에 함유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요. 동시에 함유권이 붙어있건 말건요. 이행기가 도래하면 서로가 행사는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함유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함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면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동시에 함유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3번이요. 틀린 것은요. 1번. 권리가 불확정 기한부 권리 경우에요.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은 뭐 사망한 때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사망하면은 뭐 권리를 주겠다. 물건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면 바로 시효는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시효는 진행하는 것이지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2번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죠. 기한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방금 설명드렸죠. 동시에 함유권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행기가 도래하면요.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바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5번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능시부터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불능시부터. 5번이 틀린 거죠. 자, 214번요.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잠시 쉬도록 하죠. 기산점이 사실은 좀 우리가 배우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14번 1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행사가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자, 2번은요. 정지조건부 권리는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행사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어떻습니까? 위반하기를 하였을 때부터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요 바로 권리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안 때로부터 이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기간, 주관적으로 안 때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를 시효기간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시효기간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행사 가능시를 따지기 때문에 뭐 안 때로부터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이때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비는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태어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요 치료 행위를 한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소멸시효가 치료비 채권이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여러 번 있었겠죠.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치료가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전부 태어날 때부터 이때부터 일괄적으로 다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5번은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은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때, 손해배상을 해야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이 발생한 때는요. 손해배상을 한 때에 구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상행위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지급을 한 때, 이행을 한 때 이제 구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한 때, 이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험 범위를 너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시고요.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은 이제 이해하는 데까지 해서 맞출 수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암기하고 있으면 맞추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소멸시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